중개사님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현장 분위기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었죠.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를 나랑 같이 판단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보여준 물건들 몇 가지 중에서 선택을 했던 적 꽤나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고객들이 임장 투어 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부동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비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전세 사기 같은 일이 터지면서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이게 중개업에서만 생기는 일일까요? 다른 영업들도 분명히 힘들 텐데, 근데 그들 안에서는 분명히 성과도 잘 나오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중개업만이, 중개의 영업만이 유독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영업과 다른 분야의 영업의 구조적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하기 전에 기준 하나 먼저 잡을게요. 뭐냐? 공인중개사의 영업과 다른 분야의 영업의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영업이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고객을 만나죠. 그리고 고객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을 설득해서 결과적으로는 계약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본질은 두 가지 영업이 동일합니다. 다만 이 계약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 구조가 조금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체감적으로 다른 영업보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통점은 결국 계약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영업은 계약이 목적이에요. 설명을 아무리 기깔나게 잘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관계가 좋아서 하하호호 한다 하더라도 계약이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개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업이 다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바로 계약에 맞춰져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중개든 다른 영업이든 간에 모두 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고객들은요, 비교를 해요. 그리고 망설이고요. 그리고 했던 말을 또 번복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결정을 또 빨리 안 해요. 막 미루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영업이 겪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자, 그런데 이것까지는 다른 분야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영업과 다른 분야의 영업과 중개 영업의 차이점에 구조적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차이점, 상품의 통제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다른 영업들을 보면 상품은 정해져 있죠. 회사에서 가격 정해놨고요. 조건도 정해놨죠. 그리고 만약에 영업을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한 마지노선도 정해놨습니다. 금액을 얼마까지 조절해도 돼? 이 조건은 이렇게까지는 변경이 가능해.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거죠. 협상의 카드를 쥐고 있다. 자, 그런데 중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개는 이 부동산,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소유자 거죠.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금액을 정해야 된다. 그럼 누가 정해요? 소유자가 정해요.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입김은 들어가겠지만 소유자가 정한다. 자,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세금적인 부분, 대출적인 부분, 공급적인 부분, 이거 내가 정해요? 안 한다. 다 외부에서 정해진다. 즉, 상품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다. 이게 구조적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설명만 하는 중개사가 돼버리면은 일반적인 영업과는 다르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좋은 물건 찾아서 보여주면 되지. 그 좋은 물건 보여주면 계약이 나와. 맞습니다.
좋은 물건 찾아서 보여주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좋은 물건을 우리가 보여줬어요. 그럼 그 고객은 이게 좋은 물건인지를 알까요? 그걸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좋은 걸 보여줬는데 좋은 거를 못 알아본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상품 설명자가 아니라 기준 정리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상품에 대한 통제권이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가 만든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들에 대해서 단순 설명을 했을 경우에는 고객의 머릿속에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안 서요. 그러면 판단을 서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고객한테 왜 고객님의 조건에서는 이 물건이 최선인지, 왜 고객님의 조건에서는 이 물건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꼭 정리를 해준다. 이 역할을 해야지만 그냥 바쁘게만 일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차이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득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영업을 보면은 상품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고객만 설득을 하죠. 맞죠? 근데 중개사는 어때요?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다 설득해야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양쪽을 다 설득해야 돼요. 왜? 이 둘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완전 반대에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오케이를 했어. 근데 얘는 싫은 거야. 그럼 계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반대로 얘는 좋아. 근데 얘는 싫어. 그럼 또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율하려고 막 땡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둘 다 기분이 삔또가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계약이 파기가 나는 경우들도 많죠. 중개사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그게 우리가 더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쪽을 정해두고 그냥 우리도 똑같이 영업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반대로 이쪽을 정해두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매번 그렇게 먹힐 수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어떻게? 매도자 우위가 있고 매수자 우위의 그런 시장이 있어요. 이거 임대인과 임차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이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딱딱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2025년은 매도자가 우위 시장이야. 그러니까 매도인 편 들어. 2026년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야. 그러니까 매수자 편 들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도 상황별 케이스에서 매수자가 이때도 우위일 수가 있고 이때도 매도자가 우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별 케이스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늘 양쪽을 설득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 공인중개사는 중립자가 아니라 조율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자, 중립자라는 건 뭐예요?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거 5억 받아줘. 5억을 원한답니다. 저 이거 4억을 원해요. 4억을 원한답니다. 이게 그냥 중립자예요. 그냥 가운데 서서 그냥 전달만 하는 거. 이게 중립자죠. 근데 중개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율자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설득. 단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리해서 그 기준에 대한 주장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팁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왜냐하면 화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장에 플러스 왜냐하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매도인께서 이 집은 5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전달을 할 때 이 집은 5억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은 5억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3베이형 구조로 주변에 있는 2베이형 구조들에 비했을 때 훨씬 개방감이 넓어서 나중에 매도하실 때에도 분명히 더 선호하는 집일 거예요. 지금 이 집도 그렇기 때문에 5억을 얘기하셨습니다. 금액의 조율은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자가 나와요? 후자가 나와요? 후자가 낫죠. 왜냐하면 들었을 때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더 구조화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다음 얘기인 거고, 어쨌든 주장을 하고서 왜냐하면을 넣어줬을 때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득의 방향의 양쪽을 설득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고 그 뒤에 왜냐하면을 넣어서 근거를 넣어서 설명을 해주면 훨씬 설득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차이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개입입니다. 자, 일반적인 다른 분야의 영업들을 보면은요, 외부에서 규제나 개입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보통 그거를 정리를 하죠. 회사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한다면은 보통 그것들을 많지 않기 때문에 상황별로 대처하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어때요? 외부 개입이 들어오는 게 너무 잦아요. 부동산 규제 정책 봐봐요. 정말 계속 바뀌지 않나요? 1년에 가장 많이 바뀌었을 때 뭐 열 몇 번도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입이 들어옵니다. 세제, 세금 확대해가지고 더 많이 걷는다. 종부세 증가,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출 규제, 대출량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거래가 안 나오겠죠. 아니면은 토지 거래 허가고요, 투기 가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지정, 이런 것들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등락이 되니까 중개사가 훨씬 다른 영업보다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는 외부 개입이 차이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너가 부동산 하기로 했으면 그거는 그냥 달게 감수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외부에서 그런 개입이 들어왔을 때 그냥 우리가 직격적인 타격을 받고 끝나자, 이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든 활용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계약의 재료로 활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정부에서 규제책이 발생이 됐는데 그게 2월 1일 날 시행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2월 1일까지 팔아야 되는 사람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혹은 그런 걸로 인해서 2월 1일 전까지 사야 되는 사람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임대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결국은 그거를 외부의 개입의 규제 정책을 계약의 재료로서 우리가 역할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공인중개사는 이 계약의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 바로 판단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거기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이드 붙여서 여행 가는 거, 그렇게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정책들이 계속 바뀌고 외부의 개입들이 들어왔을 때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다가 계약의 재료로서 이때까지 파시는 게 맞습니다. 이때 사시는 게 맞습니다. 이때까지 계약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라는 판단의 가이드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차이점은 존재는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다른 영업보다 한 10배 이상 힘들게 느껴지는, 체감상 느껴지게 만들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계약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개 영업이 다른 영업 분야보다 힘들게 10배 이렇게 체감상 느껴지게 되는 이유는 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상품의 통제권이 없다. 설득의 방향이 양쪽이다. 외부의 개입이 너무 많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상품의 통제권이 없으면 나는 기준 정리자로서 이 시장에 대입을 하자. 설득의 방향이 양쪽이면 그들의 중립자 역할이 아니라 조율자 역할을 하자. 외부의 개입이 많으면 그거를 재료로서 판단의 가이드를 제공해서 계약을 더 빠르게 만들어내자. 이렇게 바꿔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해가 조금 안 되고 궁금한 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카톡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톡방은 여러분들 대화를 막 하는 소통의 창은 아니에요. 제가 운영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보편적으로 뉴스 같은 거 제공해 드리고 공인중개사한테 필요한 자료 같은 거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2번에서 한 4번 정도 사이 정도로 Q&A 시간을 가져요.
Q&A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에 제가 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답변을 드리면서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질문도 하실 수도 있고 답변을 보시면서 실력을 늘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영업을 좀 더 잘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가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얻어가시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제 카톡방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카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카톡방에 참여를 했을 때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는 JROAD 5글자예요. 이 5글자 치고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중개는 그냥 버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구조, 이런 차이점을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중개를 오래 하고 더 많은 소득을 벌어내는 길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필수적으로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댓글에 도움됐다라는 내용 혹은 질문사항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